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기준금리를 지금과 같은 수준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창용 총재는 이번 동결이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기준금리의 동결 배경부터 앞으로의 우리 경제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5개월 네. 만에 동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일단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다가 빅 스텝으로 인상하다가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죠. 네. 그리고 베이비 스텝을 연거푸하는 게 아니라 한번 쉬었다 하는 것, 이것도 속도 조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안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경제가 더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구나 예. 라고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숙제보다 경기라는 숙제를 더 민감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다소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것도 물가는 그래도 정점 찍고 내려온다. 이 정도 기준금리면 괜찮다. 이런 입장으로 또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여러 가지 경기 판단에 있어서 우리 경제를 좀 불확실하게 볼 수 있는 여러 면면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부동산 PF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은 계속 쌓이고 있죠. 아. 그러면 결국 건설사의 부도라든가 금융부실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같이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걱정은 많은 상황에서 동결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창용 총재 그 모두 발언을 보니까 네. 마지막에 이런 당부의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이번 금리 동결이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을 마지막에 붙였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나름의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 멈췄다 이제 여기가 정점이다라고 내비치다 보면 시장에서는 오해해요. 이제 금리 더 올라갈 일 없겠구나. 예. 그럼 소비해도 되겠구나. 대출 껴서 부동산 사도 되겠구나. 뭐 이러면서 물가가 다시 안 잡히고 올라갈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다시 자극시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아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동결했으니 우리 금리 인상 없다라고 만약에 단정 짓는다면 네.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하니까 아.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테니까 예. 그러면 지금보다도 지금 달러가 문제인데 이 강달러 현상이 안 잡힌 채 더 강달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이 미세 조정이라 할까요? 예. 그 강달러를 좀 막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5%에서 일단은 동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최종은 어디까지로 예상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물론 그때그때 데이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역시 지금 2월 달을 살고 있는데 2월 달 물가 상승률은 3월 초에 발표되죠. 네. 그럼 2월 물가, 3월 물가 이런 지표를 보면서 정말 물가는 확실히 잡히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물가는 안 잡히고 계속 5.0에서 5.2로 오히려 반등했거든요. 우리나라 물가가. 네. 근데 5.2%에서 예를 들어서 5.2%를 유지하거나 뭐 5.3%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잡힌 채 유지된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더 예. 생긴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강달러 기조가 정말 거침없이 계속 나타난다. 만약에 1,400원까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미국 금리와의 격차를 이렇게 벌려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거죠. 좁히려고. 그렇죠. 이런 예.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현재의 전망에서는 어쨌든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0.25%포인트 한 번, 베이비 네. 스텝 한 번, 혹은 많으면 두 번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렇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죠. 이번 달 초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초에 열렸던 게 그렇죠.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그 예.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 네네. 회의 내용을 쫙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럼 분석하셨어요? 네, 역시 회의록에서도 예. 제가 오늘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네네. 회의록 4시에 딱 바로 받아들고 예. 분석하고 딱 그 시간에 나오나 보군요. 그때 발표가. 나와요. 4시에 딱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제 채널을 갖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즉시 분석을 해드리는데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회의록을 보면 FOMC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미국 경제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그럼 물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그럼 금리는 얼만큼 인상해야 되나라는 그 기조를 읽어나갈 수 있어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23년 상반기 경제를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말로 물가 상승률이 아직 안 잡힌 건 사실이에요. 여전히 고물가입니다. 그러나 다소 잡히고 있는 건 사실이다.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예. 아직 안 잡혔다. 이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많게는 빅스텝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안 잡혔고 금리 인상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이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예.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었단 말이죠. 금리 인상 없겠다. 아. 이제 금리 인하 곧 시작되겠다. 네. 물가 다 잡힌 거다. 이렇게 기대했다가 또 FOMC 회의록을 보고서 아니구나. 파월의 마음은, 연준 위원들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구나.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표현을, 메시지를 여러 장에서 걸쳐서 표현을 해놨어요. 예. 그걸 보면서 또 시장은 실망하고 또 주가나 이런 자본시장은 돈의 유출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야기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는 네. 동결을 하는 상황인데 네. 얼마만큼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럼 어쨌든 우리와의 금리 차이는 조금씩 더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떤 그 안 좋은 우려가 나올까요? 네, 지금의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 예. 이것은 이미 예견했던 거죠. 이미 우리는, 왜냐하면요,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이 선행지표예요. 네, 미리 심리지표예요. 반영이 되니까. 미리 반영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의 격차 수준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이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지금의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아무래도 강달러 현상이 나올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이런 장에서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나, 자금 유출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주가가 흔들리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주가는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여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변수가 또 있을까요? 그 미국의 금리가 뭐 0.25% 올라갈지 0.5%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와 금리 차이가 이렇게 좀 나는데 네, 금리 그 어쨌든 미국 금리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 이후에 추가의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추가 변수. 예. 자, 이 중앙은행이 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페드도 마찬가지.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대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가 경기 안정됐느냐, 두 번째는 금융 불확실성 커졌느냐, 금융 안정 야기됐느냐, 세 번째는 물가 안정. 예. 이 세 가지예요. 근데 물론 순서를 따지면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러기 위해서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가 과도한 금융 불안을 야기하거나 과도한 경기 불안을 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도한 경기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데,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예요. 예. 경기 침체 국면인 건 맞지만 강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마일드해요. 금융 불확실성도 22년 10월 11월에 고조됐다가 23년 상반기 돼서 좀 완화됐어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금융 불안이라든가 경기 불안 문제, 이 숙제는 해결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물가라는 지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네. 지금 물가 목표에 이루지 못할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해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이 반영된 이 소비자 물가는 다시 또 꺾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결국은 경기 안정, 금융 안정은 다소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물가 안정을 위해서만 노력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다시 상승시킬 이런 요인들,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고려해야 될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경제 기사 많이 보면 리오프닝 중국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예.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엑시트 웨이브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22년 안에 셧다운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공장이 멈춰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원자재 수요도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잡혔던 겁니다. 예. 근데 다시 중국의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해요. 코로나19로부터 리오픈하는 거예요. 예. 이제 다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공장이 다시 재가동되고 네. 그러면 재가동되고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는 다양한 원자재를 다시 수요를 촉진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웬만한 원자재가 세계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 웬만한 원자재가. 네네. 예.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시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게 곧 소비자 물가를 못 잡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고 예. 그런 변수까지 없는 한 소비자 물가가 순순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나름 순순히 잡혀 나간다면 예.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아. 그러나 안 잡혀요, 잘. 그러면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중국이라는 큰 공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많은 게 바뀌는군요. 그럼요.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강달러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면 그 지금 흔히 말하는 환율 리스크 이런 예. 것도 다시 재발의 우려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사실 말이죠.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동결의 무게를 실었었습니다. 네네네. 오늘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동결할 거야.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면서 이 환율은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고 환율이 안 잡히면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자재를 사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그 곡물 수입국 7위국이에요. 곡물을 엄청나게 수입해요. 네. 근데 곡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축산업이 그런 환경이에요. 뭐 예를 들어 호주라든가 몽골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방목식으로 예. 키우는데 우리는 사료를 주고 키우잖아요. 네. 곡물 수입이 많아요. 근데 곡물 수입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료를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물가를 더 못 잡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환율 리스크가 여러 가지 요소로 작용할 텐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한국은행에서 그래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많이들 가졌었어요. 예. 인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입장보다 부동산 PF라든가 미분양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한국은행은 인식하고 있는 경향성. 예. 그렇게 해석해 보면 이거보다는 이거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동결이라는 게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를 이창용 총재는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전국 경제인연합회 국내 최대 민간 경제인 단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전경련. 네. 12년 만에 수장이 바뀝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이제 물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수장 맞을 준비에 나섰는데 네. 우리가 정치권에서 많이 보던 네. 김병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바뀐 거예요. 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차기 회장을 뽑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이 유지됩니다. 예. 그럼 6개월 동안의 과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왜 그 한쪽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겠다 이런 얘기는 왜 들리는 걸까요? 일단은 이 김병준 직무대행님께서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인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경유착의 오명을 쓴 게 이제 정경련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친정권 인사를 영입했다. 그럼 이제 이 정경련과 같은 이런 협회라는 조직은요. 예. 통상적으로 그런 이 경제계 혹은 산업계의 혹은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렇죠. 정부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런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친기업 경영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라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협회의 성격입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친정권 인사를 이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런
정부의 어떤 목소리를 아. 가지고 재계를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정경련이 기존에 뭐 정권의 힘을 앞세워서 좀 경제계 어떤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하는 이유가 정경유착의 오명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그러니까 직무대행이요. 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지난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맞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위원장을 해서 또 그런 얘기가 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경련이 지금 어쨌든 그런 오명이 있는 상황에서 네. 재계의 맏형이라고 하는데 네. 큰형이면 큰형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정경련 발전 방안을 보면 뉴 웨이를 선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정경련이 그러면 그런 많은 그 과오를 없애고 새롭게 형 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재계 수장다운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마침 다음 주 화요일 날 정경련에 가거든요. 예. 정경련에 경영자문단이 있습니다. 네. 경영자문단이 소위 각 산업계에서 굉장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은퇴 후에 뭐 현직도 있고요. 예. 자문단으로 들어가셔서 여러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자문이라든가 생산자문, 기술자문 같은 역할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는 역할을 하는 자문단이 있고요. 그 자문단을 대상으로 한 그 세미나에 제 강의를 하러 네. 갑니다. 예. 그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 이 자문단이 다양한 역할을 해줄 걸 기대하겠죠. 중소기업에게.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오늘 내일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먼 미래를 그리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경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역할도 필요하겠고요. 예.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추진하는 것도 뉴웨이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국민소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요. 이번 4월 중에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식사. 아유. 그러니까 한국판 버핏이니까 국내 어떤 대기업의 수장들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행사 같은 것들도 해서 얼마일까요? 아마도 이제 상생의 의미에서 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돈을 내기보다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상생의 묘미를 가져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를 좀 추구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 밖에도 삼성그룹, SK그룹, 또 현대차그룹, LG그룹 이런 4대 수장격의 그룹도 정경련에 다시 복귀를 추진하는 것도 예. 뉴웨이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알겠습니다. 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판 버핏은 누가 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